증여세하고 상속세는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증여세는 나 죽기 전에 준 게 증여세고 나 죽은 뒤에 가져간 것은 상속세. 그 차이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세금은 증여세, 상속세 이렇게 달라요. 세금 이름은. 그래도 이런 유사성 때문에 거기서 거기 아니냐 해서 법률은 하나의 법률에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앞편은 상속세, 뒤편은 증여세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률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러면 맨 먼저 증여 개념. 증여가 뭐냐? 여러분 다 알죠? 증여.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공짜로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게 증여예요. 공짜로 주는 거. 근데 다만 이렇게 법률적인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자가 주는 사람이 그의 생전에 자기 살아있을 때 자기의 의사표시에서 이게 좀 법률 용어입니다. 자기 의사표시에서 그 의사표시라고 법률 용어도 있는데 이게 바로 계약입니다. 의사표시로서 법률 효과를 변동시키는 계약이라 계약. 그러니까 이 말을 의사표시란 말을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계약을 해가지고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률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증여는 내가 주는 건데 무슨 놈은 계약이야.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 공짜로 주는데 무슨 계약이야. 그러나 법률에서는 이걸 계약으로 본다. 의사표시로서 주어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의사표시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쌍방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죠.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그럼 뭐냐면 한쪽에서는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한쪽에서는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그 의사표시가 합쳐지면 이걸 우리는 계약이라고 한다.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 이게 이제 증여의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증여를 내가 아들한테 했는데 자식한테 했는데 자식이 그 재산 다 주었더니 불효해. 아버지도 안 돌보고. 그 내놓으라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예? 이면제약서. 계약서 써야 돼. 이면제약서. 계약서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증여하면 그만이야.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그런데 다만 민법에 보면 이런 조항이 하나 있어요. 증여를 받은 놈이 그 법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은 행위를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배신 행위를 했다.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주면 그만인데 가져간 놈이 아주 뭐 불효하고 막 못된 짓을 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행위를 했다. 못된 짓을 했다. 그럴 때는 다시 내놔라 할 수가 있다. 근데 아들이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한 번 주워버렸는데 망은행위 했는데도 너 못된 짓 했지 않냐 내놔라. 그래도 안 내놓으면 할 수 없이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판 판사가 들어보고 아유 못된 놈이네 다시 반납해. 그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망은행위. 이게 증여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과세 대상. 그러면 이런 증여 행위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냐. 말할 것도 없이 증여한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세법에서도 보시다시피 상속은 재산이지만 그걸 세금으로 계산하려면 그 재산이 얼마짜리냐 하는 걸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네. 그것을 우리는 증여 재산 다음에 증여 가액,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 가액 이런 개념을 썼죠. 이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증여받은 재산이 그러면 화폐 가치로 얼마냐. 이 증여 재산 가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그런데 증여를 여러 사람한테 받았어요. 이 사람도 나한테 주고 이 사람 나한테 줬다. 특히 부모가 같이 줘요. 예? 아버지도 주고 어머니도 줬다. 또는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다. 아버지가 뭐 몇 년 전에 주고 이번에 또 주고 또 줬다.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이렇게 증여를 받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0년 내에 거 합산해라. 그러니까 10년마다 나눠서 안 주면 쪼개준 게 아무 효과가 없고 전에 준 거하고 이번에 준 거하고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 그 다음에 또 주면 또 다시 세 차례 거 다 합쳐서 또 계산해. 10년 안 넘으면. 예.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하면은 합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상속세고 똑같아요. 예측을 해서 미리 10년 전에 주고 또 10년 다음에 좀 몰라도 효과가 없어요. 예, 이런 것이 이제 과세 관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동일인이라고 했네, 동일인. 그러면 한 사람이란 얘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도 주고 아버지도 줬다. 그러면 두 사람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는 한 사람으로 와버려. 다른 사람이 준 것은 따로따로 온데 부모가 준 것은 이거 한 사람이 준 거다. 이렇게 계산해버려요. 이렇게 증여과세 대상인 원칙으로는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이라고 했고요. 증여의 추정과 의제, 좀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괄호 2번이라고 했는데 증여의 추정과 의제 이랬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본래의 증여는 아니야. 본래 의미의 증여는 아닌데 유독 세법에서만은 이것도 증여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법에는 이런 예외가 많이 있는 게 이제 문제예요. 본래 증여재산은 아니야. 민법상의 증여도 아니고. 그런데 세법은 다음과 같은 것은 이거 본래의 증여가 아니래도 이것도 증여재산으로 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증여의 추정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증여의 의제라고 그런다. 이것은 법률 용어인데 다른 데서도 많이 혼돈이 와요. 특히 의제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혼돈이 와요. 이렇게 쓰자면 의제. 이 한문 의자는 어디서 봐? 여기 세법 말고 어디서 또 봅니까? 모의고사 대학교 의자. 본래 것은 아닌데 이것도 비슷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 예? 본 시험은 아닌데 이것도 뭐 한번 해보면 이거 모의고사잖아요. 의제야. 그러니까 이것도 본래 증여는 아닌데 증여로 의제한다. 본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까지 우리는 뭘로 썼냐면 간주한다고 했어요. 간주. 간주. 간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히려 다 쉽게 다 이해하죠. 너 없는 것으로 간주해. 너 회비 낸 것으로 간주해. 그렇죠? 근데 이게 이 간주란 말은 일본 사람들 용어다. 그래서 쓰지 말자 해서 법률을 다 의제로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제란 말은 별로 안 써서 모두 생소하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이 쓴 말 쓰지 말자 해서 법률에서는 다 많이 고쳤어요. 의제입니다. 간주한다. 그러면 이 간주의 효과는 뭐냐면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의제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내용 묻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따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의제. 따지지 말라. 무조건 그렇게 해라.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무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의제. 그러니까 여기 의제라고 나온 것은 뭐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이것은 너라고 했지 않느냐, 법률이. 그래서 이제 세법 표현은 대개, 법률 표현은 이 말을 뭐라 하냐면, 법률에서는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다 그랬으니까 여유가 없죠? 그렇게 해야 돼. 네, 한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대개 의제 규정이에요. 다른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의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가지고 많이 싸우는 것은 이거 가지고 싸워요. 한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한다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요거 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제하고 비슷한 말.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추정. 그러면 추정하고 의제하고 어떻게 틀리냐면 이건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근데 추정은 그게 아니고 일단 그렇다고 보지만은 증거를 댄다든지 하면 이것은 그거 아니다. 봐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증만 내가 잘하면 그런 거 아니야. 입증을 하면 이것은 과세에서 빼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한 거거든. 추정해가지고 과세하려면 정부가 그러면 입증해라. 나는 아닌데 당신들이 이거 그렇게 보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들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또 하나는 또 납세자들이 입증을 하고 해요. 근데 우리 세법은 대부분 납세자한테 입증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입증 책임을. 이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그렇죠? 정부가 과세할 사람이 입증을 해야지.
이거 내가 본 거 아닌데? 그럼 자기가 증거를 대야죠. 그렇죠? 추정하려면. 근데 우리 세법은 납세자도로 입증을 한 게 많아. 이것도 좀 불공평해요. 이거 민주적인 세법이 아니에요. 이거 고쳐야 될 것 많이 있단 말이에요. 추정. 그래서 이 실제로 법률 재판을 하고 싸우는 것은 대개 이것 두 가지 때문에 싸워요. 뭐 증여가 명백한 건 싸울 거 없잖아요. 부모가 뭐 땅 얼마 줬다, 뭐 돈 얼마 줬다는 건 싸울 거 없는 게 이거 그런 거 아닌데 이것도 과세라, 이것도 과세라 집어넣으라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와 추정을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저는 여기다 그냥 합쳐서 썼는데 여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위에 두 가지는 추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문구에 보면. 그리고 나머지는 의제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추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추정을 설명하면서 그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증거만 되면 거기서 풀려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한문풀이로 하면 재미있는 게 이 추자가 무슨 추자예요? 밀추죠. 밀추. 밀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밀자가 두 가지로 새길 수가 있어요. 밀. 우리 이제 이런 데서는 미루어서 그런 말이고, 그렇죠? 미루어는 미루가 줄임말은 밀이잖아요. 줄여서. 그런데 그냥 쓰는 말, 왜냐하면 대문을 밀었다, 나를 밀었다 할 때는 미루어라는 뜻이 아니죠. 날 밀어붙였다. 그럴 때는 그냥 밀이고, 우리가 이런 데서 쓸 때는 미루어 보건대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틀려요. 근데 우리 그러면 법률용어로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 밀추자를. 그래서 제가 옛날 거 기억이 나서 그런데, 재밌는 얘기인데요. 옛날에 어떤, 옛날 중국 고사님입니다. 중국의 고사. 높은 스님이 있었어요. 높은 스님이. 스님이 달밤에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달밤에. 뭘 짊어지고 달밤에 이렇게 오래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 앞에 이렇게 떡 들어섰더니 집이 이렇게 큰 집이 어떤 집이 나왔는데 대문, 옛날에 대문은 큰 대문을 달았죠, 시골에. 그 대문이, 큰 대문이 이렇게 밤이니까 딱 잠겨 있어요. 그 잠겨 있는데 마침 달이 떠가지고 그 달빛이 대문에 이렇게 확 비추고 있더란 말이죠. 그 스님이 가다가 멈췄어요. 그 큰 대문에 달빛이 이렇게 딱 반사된 것을 보고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서 멈췄어요. 멈춰서 시를 한숨을 폈는데 뭐라고 읊었느냐. 마침 제가 이게 옛날 중학교제에 나왔는 거 하여튼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아시네. 알아도 다시 들으시면 돼요. 세조자예요. 세조자. 이자는 살숙자. 새가 잠잤나요? 살숙자. 이것은 못가예요. 연못가에서 새가 잠을 자요. 갓변자. 연못가에서 그러죠. 연못자, 갓변자니까 연못가에서 가는데 어디냐? 나무 숫자. 그러니까 새들이 연못가에 있는 나무 숲에서 잠을 자요. 달은 환히 비쳤는데 밤에 조용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한 수 읊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수를 뭐라고 읊었느냐면 자기가 지금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승자. 중승자. 승추. 추자가 여기 나와요. 아까 추정할 때 추. 승추. 중이. 밀추자니까 뭐랬어요? 중이 밀었어요. 뭘 밀었어요? 대문. 달빛이 환히 붙은 대문을 밀었어요. 승추월함은. 그러니까 제법 시가 재미있죠? 새들도 조용한 밤에 돼서 못가에서 잠을 자는데 그 지나던 중이, 자기가 중이죠. 중이
어디 달빛이 환히 비친 대문을 밀고 싶어서 밀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쩐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시가. 어쩐지 어색해, 자기가 생각해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민다는 말이 좀 어색하다. 에이, 이게 아니고 뭐라고 고쳤느냐. 두드릴 꼬자로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중이 대문을 민 게 아니고 중이 뭐 대문을 두드리다 하니까 훨씬 의문상으로 좋단 말이야. 네. 예? 훨씬 좋아, 이 표현이. 그래서 추를 고로 고쳤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그 뒤부터 세상 사람들이 글을 한번 써놨다 고치는 걸 추고라고 합니다. 추고. 옛날 얘기. 근데 이 내용이 좋아서 내가 어렸을 때 근데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이제 내가 사전에서 보니까 분명히 추고인데 추고라고 안 오고 퇴고라고 다 나와요. 퇴고. 분명히 추자거든요, 이게. 그 퇴자를 찾아보면 비슷하긴 하는데 퇴자는 여기다 흑토 옆에다 이렇게 써요. 퇴비라고 할 때 퇴비. 그런데 추고라고 안 쓰고 퇴고라고 쓰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지금 그 원인을 몰라요.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인터넷에 내가 치기는 추고라고 쳤는데 나오기는 퇴고라고 또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나는 분명히 옛날 이게 어렸을 때 읽었던 게 지금 기억이 확 나는데 그래서 내 생각이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요 추자하고 아까 밀추자하고 퇴자하고 똑같거든요. 차이가 나면 뭐가 나와요? 요 끝에 이렇게 조금 더 나온 거 요것만 차이 나죠. 비슷하니까 누가 이 추자로 쓰다 퇴자로 잘못 써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누가 우리 공부 같이 해야 되니까. 예. 문을 연다 할 적에는 추자로 안 읽고 태자로 읽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연유를 알고 싶다고 말이에요. 이 연유를. 당초에 이 말이 나온 것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스님의 시를 수자로 썼다 퇴자로 고쳐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퇴자로 다 나오더란 말이에요. 지금 사전에도 그렇고 퇴고를 차지하 나오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추를 쳐줘도 인터넷에 이렇게 빼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글자가 비슷하기는 한데 왜 이렇게 바뀌어서 퇴고라고 하는가 추고를 그것을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거기 추고가 아니고 말이죠. 원칙은 퇴고랍니다. 문을 민다 할 적에는 추자를 읽지 않고 조자를 써서 태자를 읽는다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요? 퇴고가 맞습니다. 글쎄, 맞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본래 이렇게 해서 시작된 용어인데 그걸 왜 퇴고로 쓰는지를 그 연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퇴고로 쓴다는 건 저도 아는데. 그만합시다. 너무 딴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 세법에 의제와 추정은 이런 개념이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대문을 민다는 미는 게 아니고 미루어 볼 때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입증만 하면 이거 언제든지 풀어주겠다. 그런 게 추정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쭉 봐갑시다. 위에서부터. 맨 첫 번째 추정은 뭡니까?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 부자간에 이렇게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 매매는 증여로 추정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분명히 매매했는데 여기는 부자간에 온 건 매매로 안 봐. 증여야. 이렇게 과세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그러다가 용기 있는 사람이 재판을 걸었어요. 아니 아무리 부자간이면 돈 주고받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매매지. 그래서 다행히 대법원에서 그러면 추정이라고 한 게 잘못한 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법률을 고쳤어요. 뭐라고 고쳤느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매매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건 증여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건 대법원이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면 매매 사실을 뭘로 입증해야 됩니까? 돈이 실제 오고 간 거, 아무리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지만 돈이 오고 간 걸 증명을 해라. 그러면 매매로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고받고 부자간에 하면 또 이거 증거가 없어서 못 이기니까
반드시 어디서 돈을 꾸어다가라도 내 통장에 넣었다가 아버지 통장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통장 2개 가지고 오면 내 통장에 있는 게 아버지 통장으로 갔으니까 이거 돈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제는 뭡니까? 추정은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자금 출처 못 되면 그것도 증여를 본다. 이거야말로 지금 추정입니다. 분명히 내 돈 주고 샀는데 그 돈 어디서 났는지 대라. 본인이 못 되면 이것도 증여받았다고 봐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제일 억울한 게 이거예요. 요 다음에 다 끝나면 일정액은 좀 봐주는 게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 원칙적으로는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다 증여세로 매깁니다. 자금 출처. 이게 이제 증여에서는 제일 사건이 많은 게 자금 출처예요. 가령 그런데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이 자금 출처를 세금 낸 것만 인정해줘요. 세금 안 낸 것은 실제 자기가 돈 벌었는데 인정 안 해줘요. 세금 낸 것만.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서울법대 교수예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조금 정신이 모자란대요. 정신이 좀 모자라니까 시집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오빠 집에서 그냥 식모살이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오빠가 미안하니까 월급을 책정해서 계속 넣어줬어요. 동생 앞으로. 그거 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무슨 돈으로 샀느냐? 우리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은 있는데. 통장이 있어도 이 증거로 인정 안 합니다. 세금 안 낸 건 인정을 안 해요. 통장이 있어도. 딱 그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저한테 와서 이거 좀 어떻게 해요? 선배 좀 해결해 주시오. 그래서 제가 세무서장한테 쫓아갔어요. 세무서장한테 쫓아가서 자, 사정이 이런데 이거 과세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오빠하고 동생하고 매달 월급 주면서 무슨 영수증 써주고 할 거냐. 그래가지고 과장한테까지 다 서장, 과장 다 아는 사람인데 과장도 다정한 놈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서장한테 얘기했더니 해줘야지. 그래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구제해 준 일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세금 안 낸 거. 그래서 오죽하면 노점상 이런 사람들도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영수증 써달라면 써줘요. 그거 이제 증거거든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노점상 온 사람 증거 못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입증 책임 이거 잘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세금 낸 것도 몇 년치만 봐준다. 그런 게 또.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세금 낸 것이 누적된 금액이 그 금액에 해당되면 해줘요. 누적된 금액이. 왜냐하면 돈이란 게 옛날 번 것도 있고 지금 버는 것도 있으니까. 그럼 건설 노동자들은 그냥 일당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은 사람은 일당으로 받은 것만으로 확실하면 그것도 해줘요. 일당으로 받았지 월급으로 받았지. 요새는 거의 다 해줍니다. 옛날에는 그냥 적당히 건설회사들이 했는데 요새는 일당도 다 보고오게 돼 있어요. 일당으로 받는 것도 다 보고해요. 왜냐하면 그 보고가 안 들어가면 그 회사에 비용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다 보고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가만히 있자. 얼마 전까지 일당 10만 원까지 인정해 줬거든요. 요새 15만 원이 참 인상되는데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일당 한 10만 원까지는 봐줘라.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까지는 본인에게 세금은 안 물려요. 근데 회사에서 보고는 하거든요. 얼마씩 주었다. 이 사람이 열흘간 일을 해서 일당 10만 원씩 100만 원 주었다. 이게 보고가 다 들어가요. 근데 그것마저 안 들어가면 어렵죠. 요새는 다 합니다. 조그만씩은 한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그냥 집 고치러 온 사람들 그냥 적당히 해주고 우리 집 고치러 온 사람도 저부터도 또 내 사는 집 고치러 왔는데 그거 계산서 내놔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주거든요. 근데 나는 다른 자금 출처가 있으니까 그렇지. 없는 사람은 그런 것도 가능하면 받아놔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세금 안 내려고 그걸 안 주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받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안 끊어줬다. 계산서를. 영수증도 안 써줬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송금을 해준다든지 자기 계좌로 그런 것만 있어도 구제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안 끊어줘서 내 예금 계좌 들어왔지 않느냐.
그게 증거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증거를 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통장에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억 있어요. 몇 억 있는데, 그럼 아까 내가 세금 안 낸 것은 또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통장에서 꺼내서 집을 사도, 다른 걸 사도,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세금 내고 번 근거가 없어요. 통장에는 많이 있는데. 그거 인정 못 받아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지금 통장에는 돈이 없는데, 세금 낸 근거는 상당히 있어요. 그건 오히려 봐줘요. 세금 낸 건.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본인이 세금 낸 소득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통장에 이렇게 많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뭐 돌 때 뭐 누가 친척들이 준 것도 모으고 모은 거다. 그거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는 인정 안 해주지만은 그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은 또 봐주기도 해요. 그러나 세금 안 낸 것은 원칙적으로 안 봐준다. 차라리 통장에 돈 없어도 세금 낸 건 봐줘요. 왜 그러냐면 국세청에 워낙 요새 정보가 잘 돼 있어서 자기들이 와서 묻지 않아도 딱 그 사람 주민등록만 내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소득이 어느 년도에 무슨 소득이 있고 쫙 나와요. 그런 경우는 아예 조사도 안 나와요. 그 사람 거 딱 넘으니까 그동안에 돈을 상당히 벌었거든요. 이거 살 만큼 충분히 벌었거든요. 그러면 통장 보자고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세금 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식. 뭐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시겠죠, 조금씩? 저도 하는데. 주식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놔요. 회사들 주주를 여러 사람 친척 친구 뭐 이런 사람 명으로 다 갈라놨단 말이에요. 주식을. 그러면 실제로는 내 건데 다른 사람을 주주로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거 증여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래서 지금 회사 이 사장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 앓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말이죠. 법인을 설립할 때, 회사를 설립할 때 그 관리인이, 회사에서 관리인이 꼭 7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돈 내고 내가 설립하는데 7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7사람 이름을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좀 빌려요. 친구 이름도 빌리고 친척 이름도 빌려서 7사람 채워서 회사 설립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심코 10년, 20년 갔는데 이제 자기가 나이 들어서 상속세 내야 될 걱정도 오고 이제 걱정이 되어서 보니까 지금 세법을 보니까 나무 이름으로 한 것은 이게 증여세 매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골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 내 거다 해서 가져오면 어떠느냐. 그렇죠? 저 사람 이름만 잠깐 빌린 거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한 70년대 이무렵에 회사 설립해가지고 보니까 젊었을 때 설립했는데 자기가 이제 죽을 때 가까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상속세를 챙기다 보니까 나무 이름으로 해둔 것들이 많이 문제가 있어요. 양쪽에서 다 문제가 있어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도 이 죽게 되는데 잘못은 우리 아들이 괜히 주주로 내 주식을 마치 상속받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 아들이. 그러면 상속세 물가 이제 그 집에서는 그게 걱정이고 이 집에서는 이 집대로 또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니까 이름을 내가 할 때는 친분 관계를 믿고 했지만은 아들 할 때는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 이름으로 바꿔야 할 텐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식은 이런 게 있어요. 주식도 그래서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 또 재판을 걸었어요. 실제 나 이름만 빌렸는데 어떻게 중요라고 하느냐. 세법 이런 법률이 어디 있느냐 하고 재판을 걸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마침 또 해석을 좋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조세,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이름 빌렸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과세하는 게.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부득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빌렸다. 그럴 때까지 증여를 보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주관적인 건데, 내가 진짜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거냐, 아니면 다른 까닭이 있어서 이름 빌린 거냐, 이거 가려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판 안 해도 되는 걸 재판을 걸어요. 재판을 서로 걸어가지고 이거 너하고 나하고 이런 사연이 있어서 그때 네 이름 빌렸지 않느냐? 맞습니다. 재판에 가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옮겨줘 버려요. 근데 그것을 세무서 직원이 100% 믿느냐? 안 믿어요. 아무리 판결이 나와도. 판결이 그 구속력이 없어요. 세금 취급원들은. 그래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중소기업들 많이 문제가 있죠.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기업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이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재산을 신탁하여던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재산인데 다른 사람에게 신탁을 해놨어요. 정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뭐요? 정식으로 신탁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그냥 짜고 이름만 빌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의신탁이라 명의신탁. 이름만 빌려 명의신탁. 근데 이 네 번째 것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진짜로 신탁을 했어요. 맡겼어요. 그러나 그러면 신탁재산에서 만일에 이득이 생기면 일단 겉으로는 누구께 돼요? 명의자한테 가겠죠. 그 이익이. 그러나 실제 주인은 따로 있으니까 신탁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진짜 주인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험료. 이것도 요새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보험 여러 군데 짱떡 넣어놓고 죽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사람들 그런 거 있는데 보험을 보니까 여러 개 그냥 수십억이에요. 여러 개 넣어놓고 그냥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보험금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이게 보험금이 그러면 누구 거냐. 그 사람 벌써 죽어버렸는데 누구 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동안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 그 사람 걸로 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고 죽었다. 그러면 이 보험금이 비록 아들이 받지만은 그 죽은 사람 재산이다 이렇게 본다고 말이죠. 여러분 저 보험에 대한 용어가 헷갈리는데 보험금, 보험료 그런데 보험료는 뭐냐면 보험 계약 중에 이렇게 계속 내죠. 보험회사에서 이게 보험료고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나면 거기서 반대로 나한테 주죠. 이게 보험금이고 그래요. 근데 그냥 방송에서도 보면 막 요라고 했다, 금이라고 했다, 막 그런데 용어 개념이 거의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과 보험료 같은 것도 옛날에는 자료가 잘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상속세 좀 적게 내려면 나 보험에 들어라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림도 없어요. 전부 100이라니 드러나니까. 그러면 이제 다만 입증을 한다면 어떤 거냐면 그 아버지가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보험료는 내가 그동안 다 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빠질 수가 있어요. 보험료 낸 사람 거니까. 보험금이. 이제 그런 문제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 빚을 갚지 말아라 하고 나한테 그 인심을 썼어요. 상대방이. 그것도 중요로 봐요. 이거 문제라고 그러죠. 응? 채무 면제. 가령 저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 내 빚 뭐 떼먹어도 좋다. 갚지 말아라. 면제를 해줬어요. 이것도 중요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세금 면제해주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중요로 봐. 별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금전 무상대출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금전 무상.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 안 받고 빌려주었어요. 그러면 그 이자는 증여다. 이자 안 받기로 했으니까. 왜냐면 아까 채무 면제나 같죠.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으니까 그것도 채무 면제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것도 증여로 본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샅샅이 다 이렇게 세금 매기려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증여로 봐요. 그것이 우리 사인 간에 조금 왔다 갔다 한 것은 자료가 안 나타나서 그러지 원칙으로는 이것도 다 증여로 봐요. 요전에 어떤 사람 내가 상속세 신고를 내가 해줬는데 생각지도 않은 것을 세무서에서 들고 나왔어요. 전부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집은 그 사람 죽은 사람 형 것인데 형은 그 집에서 산 근거가 없더라면 주민등록을 넣어보니까 동생이 그 집에서 계속 살았어요. 형 집에서 동생이 사는데 동생한테 월세 받았겠어요? 안 받았지? 그 월세 안 받은 거 중요하다 이렇게 가수는데 그러니까 세법은 본래 이상한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이 이상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근본적인 사상은 설사 부부라 하더라도 재산은 따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률이 되어 있잖아요. 부부라 하더라도 부인 거, 남편 거 재산을 따로 갖도록 되어 있거든. 그걸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라고 그래요. 부부별산제. 별도로 갖는다, 재산을.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재산관계 법률에서는 부자 이거 다 남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남 같으면 공짜로 이자 안 받고 주겠어요? 안 주지? 그렇죠? 그러니까 남하고 똑같이 취급하니까 다 세금 매긴다. 그러니까 우리, 예? 그러니까, 세금이 환장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제 우리 미풍령 그렇게 안 하면 또 정부가 재정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놓아주면 또 별도 꾀를 부는 사람이 많아서 이거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미풍양속에 비춰봐서는 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상도 마찬가지다. 내 땅 있는데도 거기서 뭐 좀 써라. 돈 안 받고. 그러면 이것도 사용료만큼 증여로 본다. 땅도. 예. 그 다음에 9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 사용 및 용역 제공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가서 뭐 공짜로 뭘 뭐 수리해주고 고쳐줬다. 돈 안 받고. 이것도 문제다. 그 다음에 10번 맨 아래. 이게 이제 문제가 또 돼요. 저가, 싼 가격으로, 고가,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 매매는 하기는 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싸게 줬다. 어떤 사람은 너무 비싸게 사줬다. 그러면 싸게 준 경우에는 누가 징계받은 게 되겠어요? 싸게 사간 사람이 그 싼 것만큼 징계받은 거다. 이렇게 과세를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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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단돈 몇만 원 싸게 준 것도 그러면 다 싸게 줬으니까 징계를 볼 거냐. 그래서 조금 한계를 두었어요. 다음 장 넘어가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 대충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가족으로 보면 제일 좋아요. 가족. 특수관계에 있는 자. 근데 이제 이 세법에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육촌까지 다 특수관계에 있다고 봐요. 육촌까지. 그것도 내가 이제 강의하려다 그냥 넘어갔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거래한 것은 그 차익이 싸게 팔았거나 비싸게 샀거나 한 가격이 차이가 30%까지는 안 넘는다. 그러면 봐준다. 30% 차이가 더 났다. 그런 것만 문제 삼겠다. 이런 얘기예요. 30%. 근데 어떤 사건에 따라서 어떤 것은 30%는 안 되는데 재산 덩치가 본래 큰 거여서 30%가 안 되는데 금액을 없다니까 3억이 넘는다. 그 차이게. 그러면 또 이건 넣어. 그러니까 30%에 해당되는 금액하고 3억하고 비교해가지고 세법 맨날 놀부계산이라고 그랬죠. 유리원 쪽에서 이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30% 미만이라도 3억 넘으면 매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관계에 없는 자. 그러면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생겼어요. 아까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30% 한다고 그랬죠. 그럼 전혀 특수관계는 없다. 그런데도 싸게 팔았다. 내가 비싸게 사주었다. 양쪽에 다 문제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떠냐. 이때는 30%라는 비율은 기준으로 삼지를 않아요. 다만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특수관계 없어도 이것도 중요로 본다. 이건 최근에 생겼어요. 왜냐하면 특수관계는 형성이 안 되지만은 무슨 친구를 통해서 한다든지 믿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3억 원 초과하게 싸게는 못 준다. 또 3억 원 넘게 비싸게 사줘도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1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이게 이제 요새 그 재벌들한테 이게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요새 신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일감 몰아주기. 신문에 많이 나죠? 일감 몰아주기. 어디다 뭐 아들 기업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일감 잔뜩 몰아주면 그 사람이 갑자기 또 벼락부자 되죠? 요런 거 막으려고. 이게 일감 몰아주기 해도 그러면
이것은 얼마까지 해주느냐, 이건 계산식이 복잡해서 여러분이 또 여기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서 여기 안 넣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갔는데. 과세 제외라고 하는 게 있죠. 세 번째. 3번 과세 제외. 이런 것은 과세 제외해 준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유자료. 유자료. 요새는 이제 이혼이 많아서 유자료가 많죠. 유자료는 과세 안 해요. 유자료. 근데 이걸 과세 안 당하려면 서로 유자료 약정 같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주워놓고 나서 그 왜 갔느냐 하면 아니 나 유자료 받았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자료가는 약정을 하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 공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혼은 조건으로 얼마 유자료를 준다. 이렇게 해서 준 것은 과세 안 한다. 과세 제외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금으로 주면 좋은데 주식으로 줘도 좋은데 현물로 준단 말이죠. 집 한 채 먹고 떨어져라. 이혼하면서 현물로 줘요. 그러면 어떠냐면 그 집을 준 사람한테 양도소득세를 매겨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치예요. 내가 현금으로 3억을 줄 걸 집을 팔아서 만일에 3억을 준다면 집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고 주잖아요. 그런 이치로 만일에 현물을 이렇게 줄 때는 그 준 사람한테 그러면 당신은 양도소득세 내고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래서 이거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아니 내가 집 한 채 주기로 조건으로 이혼했는데 왜 유자료 안 매긴다는 매기느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에 의해서 부부가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 이것도 우리 민법에 생긴 지가 오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 등기된 사람 거죠. 근데 되게 옛날에는 다 남자들 이름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헤어지면 꼼짝없이 그냥 한 푼도 못 받고 나가고 했는데 요새 이제 남녀가 동등하다. 연함이 동등하다. 그래가지고 그건 나눠줘라.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민법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이렇게 둘이 나눠 가져라 하는 얘기예요. 나눠 가져라. 얼마로 나눠 가져요? 원칙으로는 50대 50이에요. 똑같이 나눠 가져라. 왜 그러냐면 이론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이 나가서 다 벌었죠. 저도 제가 다 벌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일해서 내가 가서 번 거지. 내가 만일에 그 일 나 혼자 다 하려고 했으면 가서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합해서 번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이 대두되면서부터 그럼 빼줘라. 계산할 수는 없지만 빼줘라. 그래서 옛날에 말이죠. 민법에 이런 규정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새마을운동본부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그냥 여자들만 수백 명이 왔어요. 그냥 큰 강당에. 그래서 내가 이걸 주장을 했어요. 또 신문에 썼어요. 이 얘기를. 이거 민법 고쳐야 된다. 나부터도 다 마누라가 다 이렇게 해줘서 내가 나가서 번 건데 마누라 거는 한 푼도 없고 전부 내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박수를 엄청 받았어요. 그 뒤에 이게 법률을 고쳤어요. 나눠 가져라. 근데 50%인데 50% 딱 나눠 갖는 게 아니고 그럼 50% 안 주면 어때요? 남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못 주겠다고 버티면 어때요? 재판해야죠. 내 재산 내놔라. 반 내놔라. 그러면 판사가 꼭 반줘라 이런 건 아니고 판사가 이제 전후 좌우를 다 들어봐서 아내가 그동안 한 공이 얼마나 같이 산 연한이라든지 이거 다 봐가지고 그러면 40% 줘라 50% 줘라 이렇게 판사가 해준다. 원칙은 똑같이 나눠 가져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법률을 고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한 발 더 나갔어요. 여자들은 표 얻으려고 어떤 국회의원이. 그럴 게 아니고 그러면 무조건 반을 여자 딱 떼어주고 나머지가 있죠. 나머지는 우리 그 상속 비율 나눠 갖는 비율이 있죠. 법정 비율로 또 나눠라. 그러면 여자는 50% 갖고 나머지 가지고 자녀들하고 또 공동으로 자기 몫을 찾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막 그 여자들이 박수를 쳤는데 지금도 통과가 안 되었어요. 정작 법률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엊그제 자금만으로 들어왔는데 1년 살고 이거 똑같이 나눠갔자고 못 들어올 거냐. 그런 얘기를 다 따지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 작업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 재산 분할은 또
두고 갈라졌을 때만 발언합니까? 사고 있으면서 분할 뭐 합니까? 생전에요. 생전 사람 같이 생활하면서. 그건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이혼하지 예. 않고 재산 이혼하든지 그래야 자기 몫을 찾아가는 거지. 지금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공동 재산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세나요? 부동산 그 얘기 좋은 질문을 했어요. 이 재산 분할을 해갔잖아요. 아까 유자료는 현물로 주면 양도세 내고 가져가라고 그랬죠. 재산 분할할 때는 양도세 안 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론적 근거가 다르죠. 유자료는 내가 일방적으로 유로하느라고 준 건데 요것은 내가 내 거 찾아가는 거거든요. 재산 분할은. 내가 내 몫을 찾아가는데 무슨 양도예요. 그 양도소득세 없어요. 좋은 것은 이제 재산 분할이죠. 집 두 채여도 그래요? 두 채든지 세 채, 두 채든지 세 채든지 간에. 그러면 의장 그렇게 위장하고 거짓말하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문제죠. 지난번 강의할 때 내가 그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죠. 두 가지 사례. 두 가지 사례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유자료하고 현물로 이렇게 나누어 가졌는데 세무서 직원이 가만히 추적을 했어요. 이혼해서 이렇게 둘이 재산 분할을 해갔는데 세무서 직원이 가서 보니까 둘이 같이 살아. 그러니까 다시 과세를 해버렸어요. 당신이 위장이 이혼했다 이렇게 과세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또 재판 걸었어요. 아니 실제로 이혼했다 지금 잠시 같이 살 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이겼어요. 대법원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혼이냐 정식 혼인이냐 하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판단할 건데 민법상으로는 본인이 혼인했다고 하면 하는 거고 이혼했다고 하면 하는 거지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까지 법관이 가서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다. 또 헤어졌다 같이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동거 개념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두 건 있는데 두 건 다 이겼어요. 근데 그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소,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